예, 안녕하세요. 이제 1회차 문제를 제가 상총 상행위 그리고 이제 회사법 총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논점에는 이제 상사 유치권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1인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논점을 녹여내는 과정에서 뭐 1번에는 병합 문제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예,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이제 정해준 범위 외에도 뭐 문제가 나왔지만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말 안 돼서 안 나와서 짜증내지 마시고 이 논점을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화면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짝 안 나와도 화면에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논점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같이 보시면 A회사는 구상법 시행 이전에 설립되어 액면가 5,000원 미만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었다. 뭐 옛날에는 그랬죠. 예전 상법에. 근데 요때 상법이 개정되면서 한 주의 금액을 5,000원 이상으로 하기 위해 병합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상법 개정 때문에 액면가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병합을 하였다. 원래 병합은 기본적으로 주식 수가 감소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이 뭐 보통 10주를 한 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주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감자의 방법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얘는 지금 병합을 하면서 어디에 써볼까요? 병합을 하면서 동시에 액면가가 올라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그 자본금이라는 게 참고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금 개념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이니까 이게 줄어들면은 이게 줄어들고 뭐 이게 줄어들면은 이게 줄어들고 물론 이걸 줄이는 방법은 감자의 방법으로 쓰지는 않지만 근데 이걸 줄이면서 얘를 늘리면 얘는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병합이 다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병합에 관련된 절차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절차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어. 저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자를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감자무효 소송을 차용해 와요. 자본금 감소 무효 소송의 방법을 차용해 옵니다. 근데 이걸 차용해 오지만 방식은 그러니까 명칭은 병합 무효의 소송이에요. 이거는 이제 얘를 이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감자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방법에 의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병합에 대한 일반론을 쓰면서 이제 절차를 써야 되겠죠. 절차에 하자가 있다. 주장 방법을 봐야 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얘를 준용한다. 병합이 보통 자본금 감소를 초래하는 거니까 얘를 준용하는 거겠지. 근데 지금은 주식수가 줄어들지만 액면가가 늘어나니까 자본금 감소는 초래되지 않는데 여전히 이것을 그냥 준용해서 무효를 다투는 것이 맞느냐 이게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면가를 이상으로 하기 위해 병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감자가 없는 병합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A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은 B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다른 법인이 갖고 있는데 그래? 대부분 애가 갖고 있어? 뭐 이런 회사 아닌가? 근데 일부 주식은 B 회사가 친족 명의로 B 회사 대표겠죠? 여기 이제 뭐 오너의 친족 명의로 신탁해 두고 있었다. 응?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상 1인 회사에 대한 경우인데 1인 회사에서 병합의 절차는 특별결의란 말이에요. 이 특별결의를 굳이 거쳐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뒤에 뭐 절차의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아직 우리가 안 나왔지만 일단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앞단에서는 병합인데 감자가 초래 안 돼. 그리고 병합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1인 회사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 해야 되나 이걸 굳이? 뭐 기본적으로 1인 회사는 안 해도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병합을 위한 총회 특별결의 변경 등을 마쳤으나 특별결의를 거쳤네요. 근데 공고 및 통지 절차는 참 오히려 이걸 안 해도 되는데 공고랑 통지 절차를 하지 않았다. 병합 공고 절차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고, 병합 공고, 병합 통지, 통지는 명부상 애들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합의 경우에는 감자 절차로서 채권자가 있다면 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절차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 그 얘기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후 B 회사에 이 A 회사에 주주해당하는 B 회사의 소주 C는 병합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B 회사에 대해서 주총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은데 얘가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실질적 1인 회사였다가 뒤에 주주가 된 사람이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한 건지 뭐 이거는 이제 뭐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요거거든요. 사실상 1인 회사에서 사실상 1인 회사로 전제를 했네요. 병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등기를 마친 경우 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시오. 병합 과정에서 공고 및 통지 절차가 누락된 경우 해야 되는데 뭐 이제 1인 회사의 경우에서 공고 및 통지 절차가 누락된 경우 병합 무효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의 구성은요. 답안의 구성은 잠깐 같이 보실까요? 답안의 구성은 일단 쟁점,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병합 절차, 하자, 무효 주장 방법 뭐 이걸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합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1인 회사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본금 감소 수반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병합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쟁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던지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두 번째는 병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병합의 절차와 하자. 절차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온 얘기가 주식 병합의 의의. 그리고 일단 뭐 목차만 적어보죠. 주식 병합의 절차, 주식 병합의 하자 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일반론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1인 회사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1인 회사의 법리와 뭐 주식 병합이라고 하든가. 그래서 1인 회사의 의
특히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 1인 회사에 논란이 있겠죠. 왜냐하면 형식설로 지금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형식설로 변경되었는데 여전히 이게 물론 이 판례를 변경한 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뭐 유지가 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 1인 회사가 여기 들어가는지를 먼저 판단해 줘야 될 거고 뭐 그 판례가 바뀐 건 없고 그리고 아마 이제 실제라면 선생님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완벽한 1인 회사로 문제를 내겠죠. 1인 회사의 법리 중에 특히 주주총회 소집 개최 절차가 완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화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 여기 있는 얘기를 여기 하자 주장 방법을 얘기하고 하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여기서 소결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문제에서는 비회사 주총 결의 무효를 주장했는데 만약입니다. 만약 조금 뭐 문제를 바꿔서 만약 A 회사가 지금 병합을 한 거죠. A 회사 병합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얘네가 한 것이 병합 무효를 주장한 게 아니라 병합 무효가 아니라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 우리 문제는 없지만 확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자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요거는 흡수설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주총 결의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병합의 효과잖아요. 근데 후행 행위를 다투는 소송이 있어. 병합 무효성이 있으면 주총 결의 하자를 별도로 다툴 수 없다지만 하여튼 뭐 여기는 뭐 그런 사정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소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4번에서 결론을 적어주시는 게 좋다. 결론을 적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어쩌다 저쩌다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일단 뭐 병합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되잖아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법전을 보시고 문제를 푸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자, 병합 절차 볼까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네,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본금 감소. 감자는 뭐 주식 소각에 의할 수도 있고 병합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액면가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줄이는 겁니까? 주식수를 줄이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다. 그리고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뭐 2항도 굉장히 중요한데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절차죠.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하는 게 이제 결선 보존 감자인데 결선의 보존을 위한 감자는 368조 1항의 결의니까 보통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 이사 결의는 아니고 보통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안의 주요 내용은 363조에 따른 소집 통지에 적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소 방법 232조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 3항은 사채권자인 경우에 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 병합의 의의는 뭐 그런 거죠. 병합의 의의는 주식의 단위 변경입니까? 이거
단위를 변경하여 주식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주를 한 주로 한다. 그러면 10주가 안 되는 10주 미만의 주식은 뭐 단주로 처리되는 주로 감자 뭐 답안에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합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감소의 절차로서 특별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답안을 완벽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병합의 공고 또는 통지 절차를 적어야 됩니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쓰셔야 되겠죠. 이걸 다시 이제 계속 보면 자, 1개월 이상의 기간, 최소 기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이게 핵심이죠.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명부에 적힌 주주 그리고 담보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한다. 특별 결의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주권 제출 공고 또는 통지 절차. 이 절차가 여기서 문제가 된 거죠. 이걸 안 한 거니까. 자, 그 다음 441조 보면은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너무 좋네요. 이 효력에 그 얘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얘기. 병합의 절차와 이거 여기다 쓰시면 되죠. 효력 발생 시기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절차 얘기를 먼저 쓰시고 7년이니까 떨리네요. 제가 원래 오타가 잘 없는데.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시기는 얘랑 얘를 구별해야 돼요. 원칙과 예외. 방금 보셨다시피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야 돼요. 지금 절차 얘기를 했었고 일단 공고 절차까지 했었고 효력은 아까 방금 봤던 것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주권 제출 기간 만료시. 이거 선택형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를 보시면 자, 예외를 보시면은 이 단서입니다. 2, 3위조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채권자 보호 절차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 기간 안에 그게 안 끝났대. 규정의 절차가 종료하지 않을 때 종료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 채권자 보호 절차 종료.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거 뭐 이의 제출 기간 공고하고 이의 제출하면은 뭐 변제, 담보 제공 신탁하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병합을 하는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의 3개월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주권에 이의가 없으면 제출할 때를 공고하고 기간이 경과한 신유권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차를 보면 여기서 이제 구주권을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하면은 신주권을 교부해 줍니다. 요 단위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10주에서 한 주. 그러니까 주권은 뭐 이제 한 주짜리는 잘 없고 10주, 100주 뭐 이렇게 단위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바뀌니까 줍니다. 그리고 443조 단주 처리에 대한 거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무효해소야. 자,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 감사 얘네들 맨날 붙어 다니고 청산인 파산관제인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가 있으니까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줄였을 때 불승인 채권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다. 변경 등기가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감자 무효의 소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병합의 하자는 그 얘기를 쓰셔야 돼요. 병합 무효 소송을 인정한다. 근데 규정이 없잖아. 그렇죠? 감자 무효 소송 준용한다. 이게 판례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자, 더불어서 절차상 하자가 크다. 너무 크다.
그때는 부존재 확인 소송 인정. 좀 판례.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론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것 때문에 감자 무효 소송을 준용하니까 감자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이걸 준용하는 거냐? 해석상? 그렇지 않다. 감자가 없어도 인정. 이 소송을 인정한다는 거 판례를 쓰시고 그걸 결론에서 여러분을 가져와서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소결은 뭐겠습니까? 여기 소결은 감자가 수반되지 않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병합 무효 소송을 자본금 감소 무효 소송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원고 제소 기간, 물론 이거 제소 기간 6개월, 이것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신주 발행 무효랑 똑같죠. 그리고 판결의 효력 이런 걸 다 써주면 좋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별결의, 절차로서 특별결의,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썼나요? 주권 제출, 공고, 통지 이걸 써야 되겠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써야 될 거니까. 요거 여기다 적어놨네요. 이런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회사는 이 실질적 1인 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점을 적기 전에 1인이 100% 소유하는 소유. 그러니까 당연히 명부상 기준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과거 실질설이었을 때는 명부상 1인이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분산되어 있는 경우 1인 회사 인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 1인 회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판례를 적어주시고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온다면 완전히 1인 회사로 보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죠.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소결은 하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총 결의는 문제가 되겠죠. 추총 결의는 없었어도 문제 안 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판례를 인용하셔야 됩니다. 공고 통지 이걸 안 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고 통지. 이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주총결의는 없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공고, 통지, 누락은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근데 여기다가 병합과 하자와 관련해서 아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얘기를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의는 있고 공고 통지만 누락. 그러면 이건 부존재 아니고 무효 원인.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여기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판례. 근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거 없이 변경 등기가 있으면 공고 통지가 없었으니까 주권 제출 기한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변경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변경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발생하고 따라서 등기 시부터 6월 내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1인 회사의 경우에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례가 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답안 구성은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얘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병합 얘기를 먼저 하고 병합의 의의. 물론 이제 요렇게 답안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참석하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상법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회사 법리가 들어가면 여기서 1인 회사 얘기는 따로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병합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쓰고 1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으로 갑시다. 자, 두 번째 논점에 보시면은 A 회사는 2005년 이제 3월 18일 날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 정관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일로 했다. 그러니까 이날 명부에 있는 분들이 주권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04년 12월 31일 날 명부에 있는 분들이 이 날짜에 총회 결의 행사하는 겁니다. 확정되었다. 근데 기준일인 31일 기준으로 B 회사는 43%를 소유하고 있었다. 저 모자회사 관계는 안 되고요. 그러나 A 회사의 자회사인 D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05년 1월 26일이니까 이제 기준일 지나서죠. 지나서 27%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A 회사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A가 B를, B가 물론 이제 43이었나요? 43.4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27을 가지게 되면 서로 상호 보유주가 되기 때문에 의결권을 서로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호 보유주의 개념의 판단에 있어서 날짜를 뭐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날짜를. 그래서 뭐 상호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효력에 관하여 논하라. 그러니까 결의 효력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문제의 소재, 그러니까 상호주 판단 기준이 문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쟁점을 써주는 겁니다. 아이고. 기준일 당시에는 소유하지 않음. 근데 총회일에는 소유. 맞나 이게? 라는 것이고, 만약에 주주권, 즉 의결권 얘기하는 거죠. 의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했다면 어떤 하자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서는 상호주의 판단 기준, 상호주의 쓰시고 판단 기준. 상호주의는 조문을 너무 그대로는 말고 조금 요약해서 10% 초과 소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소유 당하는 회사가 모자 회사와 달리 소유 금지는 아니지만 뭐 의결권 제한되는 그 얘기 쓰시면 되겠죠. 판단 기준은 10% 초과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초과를 판단하는 시점과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시점과 형식은 판례가 있죠. 시점은 뭡니까, 여러분? 의결권 행사가 문제되는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형식은 실질 소유해야 되냐, 명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아 있지만 판례는 실질 소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데 이게 형식설 변경에 영향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주권 행사 결정에서 형식설로 변경한 것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 모자회사 관계나 상호 보유주 같이 이 상호 보유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효과도 써야 되겠죠. 상호주가 맞다면 의결권 행사 못함. 그렇죠? 여기 결론이 되는 거고, 행사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걸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행사를 하게 되면 의결권 없는 자의 의결권 행사. 너무 긴데. 주총 결의하자에 대한 얘기를 쓰시면 되겠죠. 하자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결의 취소 사유가 있고 부존재 사유가 있고 무효 확인 사유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유가 있는데 특히 취소를 강조해서 쓰면 됩니다. 이 취소 소송의 원인, 그렇죠? 취소 소송의 원인을 적으시면 되고,
취소소송의 원인을 이제 적어줘야 되는데 원인이 원인 중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경미, 중대하면 부존재 사유잖아요. 그리고 방법상의 하자인데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방법상의 하자가 의결권 없는 자가 행사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취소 소송 주장 방법. 그러면 요거는 원고 있잖아요. 원고, 뭐 주의감, 그리고 제소 기간 2개월, 뭐 등등등 쓰게 되는 거고, 여기 소결은 아까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오겠죠. 소결에서. 그래서 총회 일에 10% 초과 명부 기재, 그러니까 명의에서 관계없이 상호 보유. 따라서 의결권 없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했다면 방법상의 하자로 결의 취소 소송 제기 가능. 뭐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겠죠. 물론 이것도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제 4번에 결론을 따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제가 목차 잡는, 이게 구상하는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 좀 어려운데 3번 논점이거든요. 또한 A회사는 B회사 발주의 84.96을 보유하고 있으며 84.96. 그 B회사는 자기 주식을 13.14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B회사 84.96. 그러면 아직 지배주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주식이 이만큼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소수주인 C가 매수청구권이죠. 지배주주와 소수주 관계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답안 구성을 먼저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문제의 소재는 그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혼자 95%를 소유는 못함. 근데 법문의 규정상 자회사 주식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회사의 자기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 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지배주주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지배주주의 판단 기준은 뭐 어떻고, 여기 뭐 판례의 태도. 여기 이제 법문에 있는 내용 쓰시면 되겠죠? 법문에 있는 내용을 쓰시고, 특히 자회사 주식을 합산한다는 얘기가 명문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회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더할 거냐? 안 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판례 해석을 긍정설입니다. 판례는. 자, 긍정설이에요. 긍정설. 그러면 우리는 소결에서는 판례 태도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주주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관계가 있을 때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그리고 요건 두 개 다 써주는 게 좋아요. 매수 청구권. 왜냐하면 이 매도 청구권, 이거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겁니다. 지배주주 관계가 성립하면은 지배주주가 행사하는 겁니다. 요거는 절차 있습니다. 절차 있음. 주총결이 필요하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매수 청구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물론 이게 성립을 하려면은 이 관계가 먼저 성립을 해야 되겠죠. 매수 청구권 얘기는 얘는 소수주주가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얘는 이분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조문을 통해서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7번이 아니죠. 아이고. 뭐 결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 조문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 자, 보시면 발행 주식의 100분의 95 이상을 기준이 95란 말이에요.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 명의 불문한다는 거죠. 얘를 지배주주라고 부르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다른 주주, 얘네들을 소수주주라고 부릅니다. 매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항이 보유 주식 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문도 중요한데 모자회사 관계는 결국 법인 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 그러니까 자연인인 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항의 매도 청구,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소수주한테 얘기할 때는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절차랑 비교했을 때 내려가시면은 소수주주의 지배 청구는 죄송합니다. 매수 청구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 수주는 언제든지 제한이 없어. 제한이. 그래서 얘만 쓰면은 그게 부각이 안 돼.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청구할 수 있는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쓰고 봐라.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얘는 주총결이 필요 없이 경영상 목적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논점인데, A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은행이 저당권자죠. 그리고 B회사는 A회사에게 뭐 대금, 채권이 있었고요. 제품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를 위해서 상사 유치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회사가 돈을 못 받으니까, 이를 신고하였다. 근데 D은행이 근저당권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E가 낙찰받았다. B는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나 못 나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잖아요. 이거는 저당권이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이후에 성립한 경우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판례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상사유치권에 대한 얘기를 쓰실 때 조문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실 테니까요. 일단 뭐 문제의 제기, 그다음에 여기서 상사유치권의 효력, 그다음에 뭐 결합 이런 순서로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문제의 제기는 유치권 성립 전 선행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짧게 이 효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 이런 걸 봐요. 상사유치권의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피담보 채권 쌍방적 뭐 동산 부동산 뭐 불문 그리고 채권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개별적 결련성 필요 없음. 그렇죠? 그래서 상사유치권의 효력과 선행 저당권의 대항. 과거 판례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가 판례가 한번 바뀝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 일부러 그랬다면 무효로 봤다가 최근에는 이게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선행 저당권의 제한을 전제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 불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더 대항할 수 없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총칙 문제긴 한데 당연히 논점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못 쓰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논점은 지금쯤에 나오는 논점은 이거 출제 많이 안 됐는데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논점을 인지하고 답안을 저처럼 이렇게 구성해 보는 걸 연습을 하고 저는 이제 뭐 지금 목차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답안이 짧은데 여러분들은 배점에 맞는 분량은 어떻게 가져가실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이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